전 국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이 나서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원지검 부장검사 두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촉구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해당 검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를 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두 변호사님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한번 와주셨고 네. 김현철 변호사님은 저희 프로그램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분 인터뷰가 오늘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김광민 변호사님 인터뷰는 종편 채널들이 나중에 엄청 보도를 했습니다. 저 사실 어제 이 내용에 소위 이제 그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읽다가 와, 대한민국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가? 매우 놀랍게 이 사건을 봤는데요. 우선 저희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지 잘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핵심은요. 수원지검의 김영남 부장검사 그리고 박상용 검사 이 두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자, 우선 어떤 내용인지 김 변호사님, 두 분 다 김 변호사님, 김현철 변호사님께 듣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그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지급됐다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어떤 경위로 지급됐는가에 관해서 이제 방용철의 최초 진술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아닌 네. 그 문 씨에게 지급됐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변호사님 방용철 씨가 누구죠? 방용철은 네. 그 쌍방울의 그 대표이사를 맡은 대표이사죠. 예. 문 씨는 누굽니까? 문 씨는 이제 예전 그 이화영 부지사가 함께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던 국회의원 보좌관 어떤 동료였던 동료. 보좌관. 그래서 이제 방용철이 최초에 진술할 때는 문 씨에게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 씨가 뭐 경력이 화려합니다. 이제 안희정 캠프에서도 특보를 했었고 또 문재인 캠프에서도 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쌍방울은 나중에 대관 작업을 할 때 이 문 씨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법인카드를 지급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문 씨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이었던 관계로 이제 쌍방울 내부에서는 이화영이란 이름으로 엑셀 파일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그 빌미가 됐던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방용철 그 사장은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지시로 문 씨에게 자기가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방용철의 진술이 바뀝니다. 이화영에게 직접 줬다. 문 씨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관한 스마트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신 지급했다. 이런 식의 진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범죄의 주범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협박을 하고 당신이 이재명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면 당신은 종범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방용철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문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주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문모 씨에게 준 법인카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방용철 사장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걸로 둔갑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근데 법카가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네. 아니 뭐 김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예. 저는 오늘 네.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출연 예정이었잖아요. 예정이었는데 네. 중대한 사안이라서 네. 그 집소 청원서를 작성하신 변호사님이 네. 와서 쭉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시고 온 거고 네. 그래서 주로 김현철 변호사님이 설명하시고 전달력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냥 편안하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규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규정하시면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예, 지금은 시청자 제일주의.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건데 그 주체가 검사라는 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김광민 변호사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김현철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뭐 검찰은 그 이화영 부지사는 수단이었고 네. 이화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자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관련돼서 증거가 없으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절실했던 거고. 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 혹은 뭐 회유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쌍방울 측 인사들, 쌍방울 측 인사들을 동원해서 회유를 합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던 뭐 김성태든 방용철이든 심지어 여기에는 쌍방울 쪽 변호인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포함해서 이들을 다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이화영과 김성태, 이화영과 방용철, 이화영과 뭐 김성태 변호 이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합니다. 대화를 하게 하면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진술합시다. 어차피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당신 혼자 이재명과의 의리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검찰이 뭐 좋게 처리를 해줘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구속 상태를 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회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아마 뭐 그 당시에는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은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은 골인됐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메이드 됐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더 대담하게 박상용 검사가 직접 나서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초동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무려 800만 달러라는 돈을 북한에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아니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대가고 300만 달러는 방북 대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수사 내용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는 겁니까? 관련된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비망록으로 남겼다고 해서 실제로 비망록 안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비망록은 메모 형태로 지금 존재하거든요. 체계적인 비망록은 있지 않고 이번에 이 청원을 위해서 한 21페이지짜리의 옥중 노트가 있습니다. 21쪽짜리 옥중 노트를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서 쓴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청원서의 증거로 제출돼 있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비망록은 아직 없고 단편적으로 메모만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800만 불은 이제 검찰의 스토리죠. 검찰이 주장하는 스토리고 실제는 500만 불은 그 쌍방울이 조선 아태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이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어떤 계약이요?
그러니까 1월 17일에 예. 그 기본 합의라는 이름으로 예.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이제 뭉뚱그려진 예.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예. 뭐 지화자원 개발, 뭐 관광업 개발, 뭐 또 기타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을 같이 하자. 네. 이제 그 정도의 뭉뚱그려진 예. 계약이었고 5월 12일에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네. 5월 12일 합의에서는 6개 사업을 특정합니다. 네. 그건 역시도 이제 지하자원, 히토류 개발, 뭐 그게 대략 한 200조 원 상당으로 추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여전히 이제 관광 개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에너지 사업 개발 6개 사업을 네. 특정을 하고 1억 불을 쌍방울이 북한 민경연에게 지급하기로 예. 약속을 합니다. 예. 300만 불은 뭐냐면 네. 이 6개의 뭉뚱그려진 그 포괄적 계약을 예. 평양에서 계약하고 싶어 했어요. 예. 김성태가. 그게 증거로 지금 오늘 그 청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저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은 예. 이화영 재판의 수사 기록입니다. 네. 제가 어디서 찾아낸 게 아니고 수사 기록에 저 내용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검사들도 알고 검사들이 제출한 자료. 검사가 수사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5월 12일에 예. 쌍방울이 북한 민경연과 1억 불짜리 사업을 계약을 체결하고 네. 7월 1일에 방용철이 네. 그 내부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그리고 와. 9월 26일에 예. 다시 회장님 방북과 관련해서 평양 사업회 설명회를 네. 개최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라는 내부 지시 사항입니다. 네. 김성태가 2019년 12월에 네. 북한에 가서 5월 달의 포괄적 계약을 좀 더 구체화시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거고 네. 그 이유는 이 계약을 평양에서 체결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 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띄우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쌍방울은 애초에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고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네. 해석이죠. 왜냐하면 네. 검찰의 해석은 뭐냐면 네. 3년 후에 2019년 기준으로 3년 네. 후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예. 그런 목적으로 네.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 불을 지급한 것이다. 이게 검찰의 대북 송금, 네. 이재명 방북 비용의 예. 스토리인데 네.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러네요. 아직 이게- 대통령 후보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예. 아무 이유 없이 300만 불을 지급한다는. 네. 근데 실제로 당시 쌍방울은 예. 이미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었고 그리고 이 계약을 12월 달에 평양에서 구체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가기 위해서 예. 그 대가로 300만 불을 지급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죠. 예.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네. 쌍방울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당한 거죠. 그냥 사기당한 거죠. 쌍방울이. 당연하죠. 예. 북한은 그 당시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네. 실질적으로 남한의 민간 기업이 북한에 접촉을 해서 사업을 성사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쌍방울한테 네. 돈을 편취한 거죠. 속된 말로 뭐 슈킹이라고 하죠. 예. 결국 이 500만 불, 300만 불 역시 예. 그러니까 쌍방울에 대한 북한의 대남 공작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이라고 네. 둔갑시킨 것이 이제 검찰의 공소이고요. 진짜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래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가기 위한 김성태 방북 대가로 300만 불이 건너간 거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를 위한 300만 불이 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명백한 예. 쌍방울의 내부 문서가 있는데 예. 이것을 뜬금없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죠.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앞서 이제 우리 김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이 나서기 전에 쌍방울 측의 그 피의자들 뭐 김성태, 방용철 또 김성태의 변호인 등이 나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뭐 회유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이런 허위 사실을 마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압박이 있었기에? 그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예 김현철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제 보도 자료에 이제 앞부분에도 조금 썼는데, 네, 예. 예. 그것도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자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기다려 주실 겁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그럴까요? 예. 예. 7페이지. 예, 7페이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방용철이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면 방용철은 네.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화영에게 직접 준 적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보시면. 다음 페이지. 예. 3월 3일 법정에서 이제 예. 다시 진술을 하는데 이번에 말을 바꿉니다. 예. 직접 건네주었다. 검사가 물어보죠. 예. 이화영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문승호에 건네준 거 없다는 것이죠.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 예.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것은 네. 이제 한 사례에 불과한 거고 예. 그 뒤에 예. 뭐 500만 불 얘기 나오고 300만 불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화영은 이 검사들의 위력에 대해서 네. 너무나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저런 말을 했었나? 그런 착각까지도 들 정도로 너무나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러이러한 이래 이야기를 했다. 네.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그 협조를 해준 거에 대해서 뭐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쌍방울 임직원들이 증언을 하니까 예. 이화영 부지사는 내가 정말로 저런 말을 했었나 라는 착각이 일으킬 정도로 네. 자기 자신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놀랬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김성태를 비롯한 방용철 그 변호인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네. 박상용 검사가 직접 예. 회의를 하면서 이러다가 당신 다 뒤집어 쓴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말만 하면 당신은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정말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네.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에게 떠넘기고 이제 자신은 빠져나가는 네. 아마도 이재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런 식의 예.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북송금 말고 다른 사건들이요? 아니, 아니, 대북송금만? 저는 대북송금만 알고 있는데 예. 이 사건에서 이런 식의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봐서 네. 다른 사건도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된다는 예. 다른 사건들 역시도 모두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화영,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네. 다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의 말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검찰의 공소가 유지되고 있다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화영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네.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네. 그래서 그 19회 조서에서 예. 이제 나중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막 이렇게 대북송금 사건으로 막 가다가 그 부인이신 백정화 씨가 법정에서 정신 차려! 이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화제의 재판이 됐고 그 뒤이어서 막 변호인들이 바뀌고 두 차례나 변호인들이 바뀌고 또 막 중간에 뭐 국선 변호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뭐 김광민 변호사님으로 바뀌고 나중에 김현철 변호사님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사건이 정말 막 변화해 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 속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 허위사실 자백 강요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합한가요? 허위 자백 강요죠. 허위 자백 강요. 예. 그러니까 허위 자백 강요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당신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어떤 플리바게닝을 구체적으로 시도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우선은 이 사건의 성격을 보면 네. 모든 것이 진술로 이루어진 성격.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의 진술, 뭐 방영철의 진술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질문 내용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네. 아까 그 방영철이 올해 3월 3일자 법정 증언 독재서 잠깐 보여줬던 그거 잠깐 보면 해도 너무합니다. 뭐냐면 진술이라는 게 방영철의 진술이 아니에요. 사실 법정에서 한 거는 내용 보면 그냥 검사가 읽어줍니다. 증인은 법인카드 어쩌고 맞나요? 그러면 예. 뭐 맞나요? 예. 그 요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검찰에서의 조서는 서로 짜고 마사지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교육이 덜 된 거예요. 교육이 덜 돼서 법정에서 불러냈는데 법정에 불러내서 방영철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자고 하면 방영철이 제대로 못하니까 검찰이 그냥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이게 맞냐? 네. 이게 맞냐? 네. 이러고 이렇게 읽어주고 네네 하는 사실상 검찰의 유도신문으로 일관되는 이런 진술까지도 사실은 법관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쌍방울 측의 진술로서 사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쌍방울에서 진술을 바꿔주면 사건은 없던 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은 뭐 이러하지만 이재명 정리되고 3, 4년 지나서 그때 들어가서 내가 다시 진술을 번복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회유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 증거 3으로 보이는데요. 이화영 옥중 노트 4쪽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화영의 옥중 노트고 이화영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이나 혹은 검찰 측 입장에서 지금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도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내용이 그대로 저게 이화영 옥중 노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성태는 면담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형님이 이재명 보호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라는 말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성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변호사랑 한번 얘기해봐라. 김성태 변호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변호사와 이화영의 대화를 그 면담을 검찰이 주선해 주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증 3 옥중노트 5쪽에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방용철 사장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회장님 말이 맞아요. 혹시 자료 있으면 그 뒤쪽에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쌍방울 팀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부지사님 혼자 못 버텨요. 그리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누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혐의를 더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협조하면 저도 부지사님이 잘 되도록 법정 증언을 할게요 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게 그 다음 쪽 이화영 옥중노트 5쪽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짜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 보도자료 14쪽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도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제19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하고 19회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된 때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7월 11일에 김성태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성태 법정 증언이 갑자기 잡힌 이유는 대북 송금에 관해서 진술을 법정에서 하고 그 증거를 이재명 구속영장 재판에 집어넣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김성태를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카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김성태가 여기 빨간 박스로 표시한 저도 좀 헷갈리고요.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진술을 좀 전에 방용철이
이화영한테 직접 줬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런데 아예 여기서 확실하게 이건 이화영한테 준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안 한 이유는 그 19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아직 동의를 안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동의를 할 때까지 압박하려고 그냥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룬 거죠. 이게 바로 그 회유의 대가, 법인카드 진술을 바꾸는 것의 회유의 대가로서 이런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화인지 영화인지 사실인지 저는 조금 헷갈린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그 실제로 이 검사들이 김영남 부장검사, 그다음에 이제 박상용 검사, 이제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한 것인데, 박상용 검사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쌍방울 팀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회유한 내용도 확인된 게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심지어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예, 변호인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 두 분 예, 편하게 지금 하시죠. 그 옥중 노트를 이제 모두 다 그 아직 소개를 하진 못했어요. 네. 국회 청원서에는 증거로 제출돼 있고 보도 자료와 청원서에서는 일부분만 캡처돼 있는데 이제 옥중 노트도 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자기의 기억을 다 쓰진 못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저하고 이제 구두로 대화 나눌 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8회 조서 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내용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 상부에 제출을 했다가 이제 깨졌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 이건 검찰식의 표현인가 봐요. 뭐냐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가 푸시는 했는데 이재명이 알았다. 뭐 어떤 식의 이재명의 반응이 연결돼야지 이재명도 공범으로 연루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보고 일자를 특정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회 때 보고 일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보고 일자 특정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은 이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날짜까지 만들어내느냐라고 했더니 그 박상용 검사가 이러면 딜이 깨지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러면 딜이 깨지지. 근데 이 말은 당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 입회 변호사인 그 이한희 변호사가 함께 있었고 어차피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이한희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희 변호사가 증언하겠다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해야 되는. 그렇죠. 아마도 이한희 변호사가 그 검찰 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한희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이한희 변호사가 자신의 양심을 걸고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근데 참 이런 부분은 좀 그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요. 본인이 그 진술은 하긴 했었잖아요. 내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것은 맞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내용을 그냥 뭐 플리바게닝 대가로 나갈 생각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처음이라는 것이 그 처음이라는 것이 수사 아주 초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 상황이 발생된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순서적으로
피신 조서가 9개가 나왔으니까 네. 순서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예. 그 9개의 피신 조서가 예. 그 당시에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 나타난 내용들이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2023년 6월 달입니다. 네. 6월 달 한 달 동안에 네. 9개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됩니다. 제 11회부터 19회까지. 예. 그런데 11회부터 18회까지는 그냥 단순히 보고했다라는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검찰 상부가 얘기했던 거고 네. 그래서 19회에 이제 그 날짜가 특정된 네. 보고 날짜가 특정된 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두 분께서는 이 박상용 검사하고 김영남 검사 두 사람에 대한 이제 탄핵 요구를 이렇게 국민청원하는 형태로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요. 두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시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두 검사가 지금 수원지검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인사가 났습니까? 김영남 부장은 이사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박상용 검사는 최근에 1, 2주쯤 전에 해외 연수 나갔다. 해외 연수를 나갔어요. 예. 1, 2주 전쯤에요? 그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 안 되고요. 예. 1, 2주 됐다고 하네요. 예. 예. 해외 연수 나갔다라고 돼 있고요. 예. 예, 어느 그래서 나라로 해외 연수를 갔어요? 아마 미국인 걸로 전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래도 입장 표명은 있겠죠. 입장 예. 표명은 있고 예. 제가 잠깐 예. 하셨던 얘기 중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하셨던 이한희 변호사, 네. 김현철 변호사가 뭐 매우 중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당시 그 변호인 네. 중에 있었던 서모 변호사하고 같이 일하시는 네. 뭐 어소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모 변호사가 데리고 있는 그 네. 변호사고 수사할 때 주로 동석을 하셨던 예. 그 변호사인데요.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 안에서 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 날짜를 특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날짜를 지정해라. 네. 날짜를 검찰에서. 특정해달라라고 예. 강요를 하니 예. 언제라고 특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알리바이가 있는 시점을 특정을 하면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검찰 내에서 그 해당 변호사한테 네. 예. 그때쯤 그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검색되는 걸 확인해 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확인한 날이 그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확인을 하고 네.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 날짜 했습니다. 이날 네. 이 시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 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조사가 있었던 것도 팩트고 네. 그 조사에 이한희 변호사가 동행한 것도 팩트고 그 부지사님이 그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팩트고 네. 그렇다고 하면 부지사님이 놀라운 기억력을 통해서 그날을 특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그 날짜를 확인해 준 사람은 네. 이한희 변호사 아니면 검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실제로 뭐 보도자료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날짜가 이제 2019년 7월 29일인데 예. 이날 이재명 지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건물 내 재난 시 구조 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네. 여기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 날짜를 특정해서 보고를 한 걸로 확인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한희 변호사가 예. 아니면 혹은 검찰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검찰은 이걸 몰랐던 거죠. 검찰이 이걸 몰랐다. 검찰이 이 날짜에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네. 이화영 부지사한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네, 라고 이날 했어야 옳다. 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검찰이 알려줬을 리는 없을 거고. 당연히 이한희 변호사가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어.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워딩도 네. 이한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네.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고 시간은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경으로라고 당시에 특정을 하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는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예.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예,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보고했다면 어느 뭐 경기도청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신뢰에 있어야 되는데 요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의 행사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간이 안 맞는다. 그 당시에 검찰의 심리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미 이화영은 이미 포섭이 됐다. 포섭이 됐다. 예, 네. 이미 포섭이 됐고, 예. 예, 그래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꼬리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상황이 됐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고 보고 이화영의 이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 수사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뭐 이미 자화자찬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1분만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조서에 넣고 그 조서를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를 보면 그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모든 걸 다 끝났고 우리의 완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김현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작이라면 검찰이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이거 엄청난 대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서 800만 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구속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의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건데 앞으로 지금 이 장면이 바뀌게 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4페이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직접 시청자를 한번 보셔야죠. 예. 여기 빨간 줄이 당시 그 검사의 질문에 대답한 이화영 부지사의 답입니다. 검사가 도지사 방북 비용 관련해서 보고를 언제 했냐 했더니 2019년 7월 말이다. 그리고 당시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뭐 중요 사안이어서 2019년 7월 29일경으로 생각되고 아침 10시 11시경으로 제가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가 붉은색 박스로 표시했는데 2019년 7월 29일 10시 21분 그러니까 당시 그 시점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고 결국 이 두 개의 사진만으로도 검찰의 이 조서는 허위라는 것을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그 2019년 7월 1일자, 9월 26일자 방용철의 지시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제가 법정에서 제출을 했어요. 법정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그 검찰이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제출을 한 게 아니라 지적만 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3주 정도 걸려서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수사 기록이 다 해서 5만 페이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서 이제 사건 파악을 위해서 제가 찾다가 이걸 발견하고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조작된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법정에 제출하고 어떻게 12월 1일경에 돈을 주기 전 5개월 전에 이렇게 방북 추진 회장님의 방북 추진을 준비한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게 김성태의 방북이지 어떻게 이재명의 방북이냐라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11형사부는 제게 성숙되지 않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성숙되지 않은 의견이라는. 성숙되지 않은 의견이요? 그러니까 저보 공판 기록을 더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판 기록에 그 수사 기록에 공판 기록은 증인들의 근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쌍방울의 수십 명의 임직원들의 말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와 그 말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과연 그 말이 진실인가를 따져야 될 법관이 오히려 저에게 성숙되지 않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공판 기록을 봐라. 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불공정을 드러낸 거니까요.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그 구속영장 발부의 기초 사실이 증거인멸 교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며칠 후에 공소장이 변경됩니다. 공소장의 변경이라는 것은
검사가 그대로 놔두면 무죄로 판단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한 거죠. 네. 그런데 변경되기 전 그 공소 사실로 추가 영장이 발부됩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건의 초동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이죠. 그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800만 불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 가능성으로 가고 있던 길에 어찌 보자면 그 부인께서 재판의 기류를 확 처음에 바꿔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로 재판정에서 어떻게 부인이 가족은 이화영 전 부지사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남편에게 불리하게 저런 재판에서 저런 상황을 만드나?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아니 이 공소장에 충실한 재판을 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다라면서 또 재판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 변호사를 바뀌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이 쭉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검찰에 있었던 거네요. 당연하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화영은 수단에 불과했다. 이화영은 수단에 불과했다. 예, 수단에 불과했다.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요.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래도 이화영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화영 변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는 이화영이 플리바게닝에 응한 거는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사실로 보이는데 네. 이게 그러면 야 이화영 너 어떻게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을 배신하고 이재명 뒤에 등에 칼을 꽂았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말씀 박성준 검사실에 딸린 보통 이제 검사실의 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방이 큰 검사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검사실이 있고 양 옆에 별도의 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박상정 검사실은 별도의 방이 아예 독립된 방이라서 복도에 출구가 따로 있는 그런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고라고 써져 있는 방인데 검사실에 가면 항상 그 창고에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답니다. 창고가 진짜 창고인가요? 아니면 회의실 같은? 회의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명패는 창고인데 명패는 창고 이렇게 써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사무실 공간. 거기에 항상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인 거죠. 있었고, 심지어 쌍방울 측에서 기소됐다가 사건이 끝난 직원들이 거기에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답니다. 음식물을 날라와서 김성태는 그 안에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번에 그 노트에는 나오진 않은 건데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하여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구치소 교도관과 검사 간의 언쟁도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교도관과 검사,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이런 거 제공하면 안 됩니다. 구치소에서 허락된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 음식을 여기서 드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뭐 제공된 음식물 중에 좀 도가 지나친 음식물들도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까? 주류를 제공했답니다. 에? 주류를 제공했답니다. 주류를 제공해서 거기서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못해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교도관이 잠깐만요.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들이 사오긴 했지만 그거 뭐 검사 돈으로 사진 않았겠죠 설마. 쌍방울 측 직원들이 사오긴 했지만 검사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창고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런 테이블이 있는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주류가 제공되니까 교도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했고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 교도관 측이 갈등이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찰 내에서 김성태는 특별 대우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 눈앞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방영철이고 방영철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수많은 그
직원들이 쌍방울 직원들이 최초 진술 최초에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그 진술들이 다 일괄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죠.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됐을 경우에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받았을 압박은 뭐 상상을 초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런 초호화 대우를 받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진술들이 전부 다 바뀌어가는 것, 그리고 그 바뀌어가는 진술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바뀌어가고 심지어 김성태는 법정에 나와서 간을 보듯이 이만큼만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 보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해당 진술들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의 그 액션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그게 이제 전환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부지사님이 증거 동의에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 동의를 안 했고 증거 동의 안 하고 버텨오면서 1년에 여러 가지 사법방해라고 그 프레임 짜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흘러나온 거죠. 야, 이게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범직한 그런 장면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균형 보도 차원에서 검찰 측에도 언제든지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취재 편의점에 출연하셔서 관련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요. 한명숙 전 총리 재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모해위증 사건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한명숙 사건과 굳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거고. 뭐 이 사건은 일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체에 이미 모순된 증거들이 병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특가법 뇌물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물이라는 것은 그 단지 공무원한테 돈을 준다고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해운 정책과 해양수산부 공무원한테 중국 선박 선주가 돈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판결로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해운 정책과 공무원의 권한 범위가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사업에 대해서 민간 기업한테 어떤 혜택을 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에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대북 사업을 했던 거고 쌍방울은 쌍방울이 사업을 했던 거고 단지 5월 12일에 한 번 같이 그러니까 1월 17일에 2019년 1월 17일에 중국 선양에 한 번 같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다가 저녁을 한 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녁 먹을 때 찍힌 그 사진 한 장 이것으로 모든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반인이 아닌 법률 전문가인 검사라면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민간 기업에게 대북 사업에 관한 우선 사업 기회의 권한을 부여할 어떤 권한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여기까지 밀고 온 거죠. 결국은 목적이 이재명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 의원 아니십니까? 경기도 의원? 의원인데 이건 누가 봐도 처음부터 이화영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이화영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화영을 구속시켜 놓고 수백이 아니라 160차례 정도의 소환 통보하고 실제로 100번 정도는 불려나가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했고 또 하나는 잠깐 뭐 논점을 흐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인 백정아 씨, 백정아 씨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랑 10초 통화한 걸 가지고 사법방해라고 검찰은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이화영과 뭐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동시에 검찰로 소환을 해서 이거는 어느 검사실로 소환했는지 자료를 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소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날 이화영도 소환하고 김성태도 소환하고 방효초도 소환했으면 1313호에서 박상용 검사실인데 소환을 했다고 하면 같은 검사실에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의도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서 사건을 조작해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백정아 씨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뭐 사막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모든 총공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화영에 대한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는 게 백정아 씨의 토로고 저는 그 토로가 허무맹랑하지는 않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이화영이 서운하냐 서운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요즘 뭐 영화 나온 서울의 봄처럼 사실상 이거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놓고 이걸 통해서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에 의한 정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큰 플랜이 아니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화영을 그냥 사실상 버려놨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욕을 먹어도 한참 먹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공작을 했냐면 다른 이 사건 외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화영이 모 건설업자의 그 별장을 빌려서 대선 기간에 거기서 인터넷 캠프를 뭐 했다. 선거 캠프 차려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까지 했어요. 이건 사실상 드루킨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이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화영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이 선거 조작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선거 기간에 해당 건물에 인터넷 가입이 돼 있는 이력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처음 가입했거든요. 그 건물은. 이 자료가 나타나고 나니까 유야무야 검찰은 그냥 꼬리 넘어갔어요. 내리고 그 다음엔 다른 또 사건 들고 와서 이왕 압박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을 잡아먹겠다. 라는 의혹을 숨기지 않고 밝히면서 이화영을 압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화영 입장에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탄핵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탄핵 청원이 국민 탄핵 청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 소개를 받아서 탄핵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서명을 받아서 청원인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의원 소개로 가는 거고 권인수 의원이 함께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선뜻 함께 해주려고 하는 의원들이 찾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좀 겪고 그러다가 권인수 의원이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다 청원이 됐으니 청원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래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이것은 단지 전 민주당 의원이자 전 민주당 경기도 부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1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압박하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게 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건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앞으로 반복돼서도 안 되고 검사는
결코 정치적인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예.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 검사들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서 예. 민주당이라는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 이 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런 검사는 더 이상 검사일 수 없고 예. 그냥 범죄자입니다. 예. 국회가 이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두 변호사님 모셔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 자체가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쭉 팔로우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지만 머리에 분명하게 남는 사실 하나는 이재명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귀착이 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처음부터 기획이 됐었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두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고 급기야 검사 탄핵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청원에 나서는 의원들이 없어서 권인숙 의원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그나마 권인숙 의원과 함께 이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세게 싸울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참. 뭐 이제는 네.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근데 당 대표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막 엄청 세게 역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들? 근데 꼭 정작 이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건 저 또한 또 되게 다들 친명임을 자인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많은 친명 의원님들은 다 어디로 가신 건지 전 그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도 공전 중입니다. 물론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하셨어요. 그럼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김광희 변호사님. 예. 우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고 나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네. 이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못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기피 신청의 핵심은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 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 와서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네. 보수 종편에서 네. 뭐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속내 밝혀 예. 뭐 재판부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 그 유튜브가 여기입니다.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더니 속내를 밝혔다, 뭐 속내가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이제 김현철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발부됐고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될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유 중에 하나는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다라는 것이 사유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네 재판부가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변경한 거면 그 3차 구속영장에서 말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뒤집은 거잖아요, 재판부가. 네. 예. 이런 재판부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에서 저희의 항고를 그 기피 신청을 어떻게 판단해 줄지 모르겠지만 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청원 낸 것, 네.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한다고 하면 네. 저희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네. 아주 조금 기대해 봅니다. 예. 아니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성숙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공판 기록을 다시 보고 와라라고 하면 어렵죠. 여기서 변호인에 대한 많이 모욕이고, 어렵죠. 예, 변호인에 대한 모욕이다. 예. 이제 보충을 하면 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시니까 네. 이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네. 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이후로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네. 그 사건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예. 그 이화영 부지사가
TV조선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맞아요. 예. 법인카드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이화영에게 지급되고 그 자료가 네. 쌍방울 내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에게 그 법인카드가 지급된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쌍방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냐 하고 박용철 사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박용철 사장이 일사불란하게 네. 직원들한테 네. 전화를 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이 네.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10월 그 중순경에 네.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네. 이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서 박용철은 모른다라고 진술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19일 날 이화영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해서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하드디스크를 주문한 날짜가 10월 12일인 자료가 맞아요. 수사 예. 기록이 있었어요. 예. 결국은 이 공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인가? 네. 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네. 그래서 교체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예. 어떤 이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다시 열리는 재판 굉장히 그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아무래도. 예, 예, 뭐 다음 주가 이제 신년입니다. 예. 재판부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것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김영남 부장검사는 딴 데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어디로 가셨어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상현 검사는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태고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탄핵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모를 리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옥중에서 쓰신 비망록 내용을 보면 이런 진술로는 안 된다라고 박상현 검사가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고 상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그 상부는 김영남 부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남 부장 이외에 또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누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증명할 수 없으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부지사님 워딩에는 뭐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김영남, 박상용 두 명을 특정한 건 박상용이 직접 행동을 했고, 네. 진술 압박을 했고, 예. 강요를 했고, 행동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수시로 김영남 부장과 논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네. 진술 다 받고 어느 정도 진술 받은 다음에 김영남 부장을 만나러 갔다가 네. 와서는 예.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윗선에서 더 얘기하려 합니다. 라는 식으로 다시 진술을 요구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명확하게 그 특정할 수 있는 게 김영남, 박상용 두 명이기 때문에 일단 김영남, 박상용만 든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뭐 취재 기자로서 이 사건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언론의 책임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언론이 이 사건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파헤쳤다면 사실 이런 내용들 지금 보도자료로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이 벌써 기사로 다 나왔어야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이 좀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종합해서 나오는 보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 기자들이 그냥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냥 받아서 소개하는 정도의 기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점도 참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 축이 아닌가 싶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세라 전부 이화영과 선긋기 혹은 관계없는 것으로 나는 모르쇠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실이 지금 이게 막 둔갑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정치권의 책임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검찰은 어디까지의 무소불위의 권력 혹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어쨌든 뭐 주요 사건 혐의자로 체포를 해서 구속을 했으면 그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별건으로 막 수사해가지고 일파만파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이화영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건 진짜 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두 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꼭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그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법관 뭐 인사와 관련해서도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방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리고 그 모델로서 이화영 사건을 지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질이 흐려져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법원이 지연을 해서 당사자의 이익이 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사건은 법원의 불공정을 다투면서 당사자가 새로운 재판부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이건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의 핵심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더 이상 정치적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자신의 검찰권을 행사했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검사가 정치적 당파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 시민들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막았던 것처럼 이제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 기소권을 무기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장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광현 변호사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을 보고 네. 아니 도대체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검사까지 된 양반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옆에 앉혀놓고서 대놓고 진술 강요를 했으니까 이 변호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네. 본인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이런 식의 장난을 쳐도 네.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네들이 이 정도의 괴물이 돼버렸구나. 심지어 재심을 해서 무죄가 나와도 판결이 뒤집어 엎어져도 네. 해당 검사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정말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정말 괴물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검찰이 검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고 장난을 치면 네. 정말 제대로 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저는 지금 뭐 김영남 박상용 검사가 네.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경험을 갖고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네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시나요? 배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겠죠. 선배들이 한 것을 보고 배웠고 보고 배운 대로 이런 식의 공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네. 그 후배 검사들, 이미 사실 박상용의 후배 검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악한 짓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후배 검사, 앞으로 나올 검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치다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결말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측에게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라도 출연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한다면 마이크를 드릴 용의가 있으니 언제든지 나와서 검찰 입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고요. 관련해서 21쪽이나 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비망록 전문이 언제 공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가급적 저희가 특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옥중노트, 네. 옥중노트라고 이름 붙였고요. 옥중노트. 예. 뭐 지금 청원서에 일부가 나와 있고 증거로 다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가요? 이 21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다만 제가 캡처를 해서 본문에는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증거 전부가 지금 국회에는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좀 자료를 찾아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